자, 심화 이론 과정 37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304페이지예요. 304페이지 하단 보시면 네 번째부터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이다.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주택담보대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때 1억은 대출받은 원금이다 할 수 있겠죠. 대출받은 원금이다. 줄여서 대출금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또한 융자받은 원금이다 해서 융자금이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참 1억 대출을 받고 이 중에서 4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때 4천만 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4천만 원 갚았다 그랬죠? 상환했다 이런 의미에서 4천만 원 상환된 원금이다 표현을 쓰겠죠? 사실 4천만 원 여기는 이자는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자, 우리가 1억 대출받은 금액 중에서 4천만 원 갚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출받은 원금에서 오늘 4천만 원 상환된 거죠. 그래서 이는 상환된 원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원리금이 아니에요. 상환된 원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억에 대해서 4천만 원이니까 우리가 율로 따지면 몇 프로 됩니까? 40%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40%는 어떻게 우리가 구하는 겁니까? 1억에 대한 4천만 원이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1억은 뭐가 됩니까? 대출받은 원금이다. 대출금이 되겠지요. 그럼 4천만 원은 상환된 원금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참 대출금에 대한 상환된 원금의 비율이다 할 수 있겠죠.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상환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환 비율이라는 것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된 원금의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1억 대출을 받고 이 중에서 4천만 원을 갚았어요. 그럼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죠. 이때 6천만 원을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아직까지 상환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안 됐죠? 따라서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미상환된 원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역시 여기에도 이자는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지. 이자는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대출받는 원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따라서 6천만 원은 미상환된 원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조금 오래됐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미상환된 원리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잘못된 표현이죠. 미상환된 원리금입니까? 원금입니까? 그렇죠. 미상환된 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상환된 원금이다 생각하시고 미상환된 원금 이를 가리켜서 흔히 우리가 잔금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제 1억 중에서 6천만 원이니까 율로 따지면 몇 프로 되는 겁니까? 60%가 되겠다. 그럼 이때 60%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이렇게 계산했죠? 1억에 대한 6천만 원이다 할 수 있겠죠? 1억은 뭡니까? 대출받은 원금, 대출금이 되겠죠? 그리고 6천만 원은 미상환된 원금이다라고 표현을 쓰겠네요. 또는 잔금이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대출금에 대한 미상환된 원금의 비율이라는 이야기예요. 60%죠?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로 표현했을까? 잔금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잔금 비율이라는 것은 대출금에 대한 미상환된 원금의 비율이지요. 또는 대출금에 대한 잔금의 비율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 합해보자는 이야기. 합하면 얼마가 될 것인가? 자, 여기 보세요. 상환 비율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된 원금의 비율이지요. 자, 잔금 비율은 대출금에 대한 미상환된 원금의 비율이다. 이 둘을 합해버리면 결국은 분모는 뭐가 됩니까? 대출금이 되겠지요. 분모는 대출금이 되겠고, 다음 분자를 한번 봅시다. 상환된 원금과 미상환된 원금 합하면 결국 뭡니까? 자, 이 사례 보세요. 상환된 원금 4천만 원이죠. 다음 미상환된 원금 얼마예요? 6천만 원. 합하면 결국 뭐가 됩니까? 1억 대출금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대출금에 대한 대출금이다 표현을 쓰겠죠. 약분은 얼마입니까? 1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 합하면 얼마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우리가 이사를 통해서 상환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40%죠? 40%. 다음 잔금 비율은 얼마입니까? 60%예요. 둘 합하면 100%니까 1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됐습니다. 그래서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 합하면 얼마 됩니까? 1이 되는 것이다. 지난 시험은 상환 비율과 잔금을 합하면 0이 된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잘못된 표현이지요. 상환 비율과 잔금을 합하면 얼마 됩니까? 1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쓰겠죠. 자, 상환 비율이라는 것은 1에서 잔금 비율을 빼준 값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또한 잔금 비율이라는 것은 1에서
이래서 이제 상환 비율을 빼준 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은 우리가 이제 잔금 비율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금 비율은 대출금에 대한 미상환된 원금의 비율이다. 또는 대출금에 대한 잔금의 비율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우리가 먼저 이런 사례 해봅시다. 자, 내가 2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지금 이제 2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대출을 받고 나서, 자, 5년 후에 잔금 비율이 얼마 될 것인가 이걸 구해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잔금 비율 어떻게 합니까? 대출금에 대한 미상환된 원금의 비율이다 할 수 있겠죠? 이때 대출금은 어때? 이제 자, 이 당시에 대출받은 금액이 되겠죠? 그럼 이 당시에 대출받은 금액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원리금 균등분해서 한 번씩 이걸 가정했을 때 대출금은 결국 뭐냐 합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대출금은 연금의 현재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방식? 원리금 균등에 있을 때 대출금은 연금의 현재 가치가 된다.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있습니까? 자, 연금 곱하기 자, 연금의 현재 초에서는 뭘 하렵니까?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를 활용한다 할 수 있겠죠? 계수 두 글자만 붙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금의 현재가치를 활용한다. 그래서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를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는 어떤지 우리가 이자율은 자, 지금 우리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자율은 R프로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가정하고 다음은 지금 20년 만기로 대출받죠? 그럼 몇 년짜리입니까? 20년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ERR표에 20년짜리 연금의 현가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기호로 Y 쓰는 건 뭔가? years 여기에 첫 글자 즉 연이다 이런 의미예요. 연이다.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미상환 원금이다. 즉 잔금이다. 이게 의미한 뭘 것인가? 자 보세요. 이 시점에서 미상환 원금이라는 것은 앞으로 남은 이 기간 동안 갚아놔야 될 원금이다 할 수 있겠지요. 이 시점에서 미상환 원금 즉 잔금이라는 것은 남은 이 기간 동안 갚아놔야 될 원금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이래서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시점에서 남은 이 기간 동안 갚아나간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다시 대출을 일으켜서 이 기간 동안 갚아나가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5년 후에 잔금이라는 것은 남은 이 기간을 적용해서 대출받은 금액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결국 대출금은 뭡니까? 연금의 현자되죠. 물론 원리금 균등이에요. 대출금은 연금의 현자된다.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연금 곱하기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자율은 우리가 R프로다. 그럼 자, 기간을 한번 봅시다. 기간은 이 시점에서 남은 기간을 적용해서 대출받은 금액을 의미한다 해야죠. 그럼 남은 기간은 이 사람이니까 몇 년짜리입니까? 15년짜리다 할 수 있겠죠? 15년짜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잔금 비율을 또 달리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잔금 비율은 대출금에 대한 미상환 원금 즉 잔금의 비율을 했죠. 대출금은 이 시점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의미한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한 대출금은 뭡니까? 연금의 현자치를 의미한다. 써서 이 시점에서 연금의 현자치를 계산하면 되겠다. 그럼 연금 곱하기 연금의 현자치인데 이때는 전체 기간이 적용이 되겠죠. 알파의 전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상환금 잔금이에요. 자, 우리가 5년 후를 가져간다면 5년 후에 미상환 원금이면 이 시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 갚아놔야 될 원금이다. 그럼 결국 이 시점에서 대출을 받고 남은 기간 동안 갚아나면 되겠죠. 그래서 5년 후에 미상환금 잔금이라는 것은 5년 후에 남은 기간을 정해서 대출받은 금액이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한다면 대출받은 금액은 뭡니까? 연금의 현자치가 되겠죠. 그래서 연금 곱하기 연금의 현자치다. 다만 이절 알파에 남은 기간이 정해지니까 이 사람이니까 몇 년짜리가 15년짜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잔금비를 또 달리 표현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이 식에서 연금은 약분이 되겠지요. 약분되면 결국은 우리는 이제 연금의 현재가치수 1 통해서 연금의 현재가치수 1 통해서 잔금비를 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 어떻게? 전 기간에 대한 연금의 현가계수에 대한 이건 잔여 기간이 되겠죠? 잔여
기간 동안의 연금의 현가계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연금의 현가계수 를 통해서 잔금 비율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시장집에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연금의 현가계수 를 통해서 결국은 여기에 있죠. 자, 분모값 대출금 구할 수 있는 거지요. 또 연금의 현가계수 를 통해서 분자값 미산원금 잔금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잔금 비율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결국은 자,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를 통해서 원리금, 균등이한 대출금, 잔금 비율 등 구할 수 있다. 이 사실 알 수 있겠지요. 알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리금, 균등이한 대출금, 잔금 비율 1 구할 때 뭘 활용합니까?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1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상환 비율, 잔금 비율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런 데 이해하시면 크게 우리 집은 문제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04페이지 보세요. 304페이지 하다 보시면 네 번째부터 잔금비율과 상환비율 나와 있죠? 옆에다가 별표 3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잔금비율, 상환비율 옆에다가 자, 별표 3개 해놓으시고요. 양으로 1번 잔금 비율입니다. 우리서 설명드렸죠. 네, 잔금 비율 이해된 설명이에요. 네, 동그란 1번 봅시다. 동그란 보시면 자, 잔금이라서는 저당 대출액 중 자, 내가 대출받은 금액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을 말한다. 자, 잘 보세요. 미상환된 원금이었나요? 원리금이었나요? 그렇죠? 미상환된 원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잔금 비율입니다. 네, 저당 대출액에 대한 미상환된 원금. 자, 지금 대출금에 대한 미상환된 원금 또는 어때? 잔금의 비율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잔금 비율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저당 대출액, 대출금에 대한 미상환 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1에서 상환 비율을 빼준 값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1에서 상환 비율을 차감한 값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잔금 비율이라는 것은 어때? 총 상환 기간 동안에 연금의 현가계수에 대한 자녀 상환 기간 동안에 연금의 현가계수다. 또 우리가 여기서 설명드렸죠. 전 기간에 대한 연금의 현가계수에 대한 자녀 기간 동안에 연금의 현가계수다. 이렇게 해서 잔금비율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305페이지예요. 양거리 2번 봅시다. 상환 비율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상환 비율은 저당 대출에 대한 상환된 원금의 비율이다. 좀 상환된 원금의 비율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 식 넣어드렸죠. 상환 비율이라는 것은 상환비율은 저당 대출액, 즉 대출금에 대한 상환된 원금의 비율이다 할 수 있겠죠. 이는 어떤 이제 1에서 잔금비율 빼준 값이다. 1에서 잔금비율 차감한 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상환비율과 잔금비율 합하면 얼마 되는 겁니까? 1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잔금비율, 상환비율 이 부분도 설명드리고, 네, 자,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 해드렸습니다. 다음 여러분 교재 306페이지를 봅시다. 네, 306페이지 보시면, 자, 예제 두 문제 들어있죠? 네, 첫 번째 예제입니다. 자, 이분은 제가 이제 여러분께 기본 이론 과정을 진행하면서도 한번 풀어드렸던 예제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화폐 시한치를 워낙 어렵게 생각하니까 한 번 더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예제 봅시다. 화폐 시한치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번 봅시다.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의 합은 0이 된다. 아니죠? 우리 배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의 합은 얼마 됩니까? 1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지문에 0이 된다. 잘못되어 있죠? 얼마입니까? 1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봅시다.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감채기수는 역수관계에 있다. 자, 이처럼 화폐 관련된 문제라면 어때? 역수관계에 있다. 이런 게 나오면 반드시 우리는 실수하니까 옆에다 얼른 적어버리자 했어요. 그래서 순서를 잘 맞죠. 순서는 어떻게 맞췄습니까? 일시불 연금이다. 이렇게 순서 맞췄죠. 일시불 연금이다. 그리고 뭡니까? 미래가 깜깜하면 다음은 순서는 일시불 연금이라 했어요. 일시불 연금이다. 그리고 현재 저당 받고 이렇게 생각하자 그랬죠. 그래서 네. 자, 이 둘이 역수 관계에 있고, 다음 이 둘이 역수 관계에 있고, 이 둘이 역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랬죠. 얼른 이거 적어놓으시면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지문에 나온 것처럼 연금의 현재 지수와 자, 여기는 뭐이죠? 자, 연금의
연금의 자, 현재 가치 계수란 이야기야. 이와 역수관계는 뭐가 됩니까? 저당 상수가 된다 할 수 있겠죠? 지문에 감채 김계수 잘못되어 있죠. 뭡니까? 저당 상수다 생각하시고 사실은 감채 김계수와 역수관계는 뭡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와 저당 상수는 어때? 역수관계에 있는 것이고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와 감채 계수는 어때? 역수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2번도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3번 보시면 3번은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원리금 균등이라고 했어요. 원리금 균등을 삼아서 내가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받고 매개마다 얼마씩 갚아나갈 것인가. 이처럼 자, 상환액 이걸 구할 땐 뭘 활용합니까? 저당상수를 활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죠. 내가 현재 저당 받고 상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상수는 현재가치와 관련되고 뭘 구할 때? 상환액 구할 때 활용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 원리금 균등이라고 했어요. 원리금 균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3번 보세요.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 대출의 매기한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상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아침은 이런 질문 실수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원리금 상환액은 어때? 저당상수 활용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뒷질문 맞습니다. 앞질문이 잘못되어 있네요. 이는 원금 균등입니까? 원리금 균등입니까? 원리금 균등이란 이야기야. 왜? 연금의 형태 때문에 매개마다 납부하는 금액이 같다는 이야기. 그래서 원리금 균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지문 원금 균등 여기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보기 3번에서는 앞지문 원금 균등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바로 원리금 균등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 4번 봅시다.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어떤 방식입니까? 복리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복리 방식은 한 번 발생된 이자가 재투자해서 다시 또 이자를 발생시키는 이와 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따라서 4번 질문 달리 방식이다. 잘못되어 있죠. 맨 끝부분 달리 방식 잘못된 겁니다. 이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복리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잘못되어 있죠. 달리를 복리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봅시다. 자, 현재 5억 원인 주택 가격이 자,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 가정할 때 이래 되어 있죠.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점 보시면서 자, 여기에 우리가 괄호를 표기를 해버리자는 이야기요. 매년 자, 전년 대비 5%씩 상승한다 가정할 때 자, 여기까지 이렇게 괄호로 묶어버립시다. 괄호로 묶어놓고 자, 이건 뭐라고 하십니까? 매년마다 전년 대비 5%씩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1차년대 5% 상승했죠. 그리고 어때? 상승한 값이 다시 2차년대 5% 상승하고 이 값이 다시 3차년대 5% 상승한다는 이야기야. 이건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복리 방식이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복리 방식이다. 어찌 보면 우리가 화폐 시가치는 복리 방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한다. 생각하시고 사실은 이건 크게 의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혼동이 될 수가 있다라 해서 이런 질문은 이렇게 괄호로 묶어버리시고 보시면 어때? 절대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복리 방식이다.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는 부분이에요. 왜? 화폐 시장 자체가 어때? 복리 방식을 채택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괄호를 묶으면 제하고 다시 한번 보자는 이야기예요. 현재 5억 원인 주택 가격이 5년 후에 주택 가격은 이래 돼 있죠. 일단 여기까지 지문 끊어봅시다. 지문 끊어보세요. 끊어보고 뭘 구할 것인가 찾아보자는 이야기. 자, 현재 5억이니까 5억은 일시불입니까? 연금입니까? 그렇죠. 일시불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일시불이다라는 거죠. 다음 이제 5년 후에 주택가격은 모르는데 5년 후니까 뭘 가라? 미래가치. 결국 일시불에 미래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럼 처음 일시불에 미래가치를 구하자. 이걸 찾아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활용합니까? 일시불에 미래가치 계수를 활용한다. 계수 두 글자 붙인다 했죠? 일시불에 미래가치수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 있죠. 자, 일시불에 미래가치 1 구하기 위해서는 일시불에 미래가치 1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합니까? 일시불에 미래가치 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뒷짐은 일시불에 미래가치수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자, 처음 일시불에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맞잖아요. 자, 일시불에 미래가치 계수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서 여러분들이 화폐 관련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지문형은 어려운 건 아니고 주어진 지문을 통해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것만 빨리 찾으면 크게 어려움 없이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튼 지난 29회 때 출제된 문제였지만 자 옳은 건 몇 번입니까? 5번. 5번 답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출문제 프리트광 과정에서 또 한 번 풀어드릴 겁니다. 그때 또 들어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튼 답은 5번이 되겠고요. 다음 하단에 예제 한번 봅시다. 자,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는 묻고 있죠. 결국 여기서는 자,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다. 그럼 뭘 고르시가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5년 후에 1억입니다. 그럼 내 투자 기간은 결국 5년이다. 이 사실 알 수 있겠죠? 내 투자는 5년인데 5년 후에 1억이야. 이때 1억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5년 후에 1억이니까 이는 뭐가 됩니까? 일시불이 되겠지요. 그리고 현재 가치를 묻고 있다는 이야기. 그럼 뭘 구하라는 이야기야? 일시불에 현재 가치 이걸 구하라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한 것이다. 이것만 찾아내면 자, 시간 쓸 수 있죠. 일시불의 현재 가치 어떻게 합니까? 일시불 곱하기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다.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다. 계수 두 글자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시불 곱하기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이제 계수값들은 이자율과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자율 봅시다. 박스 보세요. 할인율 연 7%다. 복리로 해놨죠? 연 복리 7%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연 복리 7%니까 결국은 연 7% 생각하시고, 자, 기간은 몇 년짜리입니까? 5년짜리가 되겠다. 5년짜리가 연복리 7% 5년짜리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일시불에다가 자, 일시불은 이사를 통해서 보니까 얼마입니까? 1억이죠? 1억. 그럼 일시불 1억 여기에다가 이제 연복리 7% 5년짜리 일시불의 현가계수 이것만 곱해주면 어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구할 수 있겠죠? 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어진 문제를 보니까 연봉이 7% 5년짜리 일시불의 현재 가치수 이 값이 어때? 안 주어졌단 이야기. 이것만 주어졌다면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 값이 안 주어졌단 이야기야. 그럼 이 값을 주어지지 않았단 이야기 뭡니까? 산식을 통해서 풀어라 그 이야기지요. 그럼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자, 프리젠트 밸류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일시불 자, 퓨처 밸류 이럴 때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때 할인한 값이다. 이렇게 해서 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 공식을 때 외우고 있자 그랬습니다.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시불의 현자치 구해봅시다. 자, 일시불 얼마입니까? 1억이죠? 이때 일시불은 미래가치 성격이지요. 1억이다. 그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할인주는데 1 플러스 할인율이 연봉이 몇 프로입니까? 7%죠. 7%니까 0.07이 되겠죠. 여기에 N은 기간이죠. 몇 년짜리입니까? 5년짜리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1 플러스 0.07이니까 얼마입니까? 1.07이 되겠죠? 1.07의 5승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때 우리는 자, 조금이라도 빨리 계산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1.07로 5번 나눠버린다. 이 생각 잘했어요. 근데 1억을 1.07로 5번 나눠주자라는 겁니다. 나눠주자.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더 빨리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계산기 활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기 꺼내세요. 자, 일단 항상 계산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AC나 이런 계산기에 키보드가 있죠? 이때 AC나 ON 이런 거 누르고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자, 출발합시다. 자, 이제 1억입니다. 자, 1억. 자, 나누기. 자, 1.07 5번 하겠죠? 그래서 1.07 나누기 1.07 나누기 1.07 나누기 1.07 나누기 1.07 그리고 는 눌러보세요. 는 누르시면 얼마 나옵니까? 네. 자, 7, 자, 298, 618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약, 근사치로, 자, 71, 298, 628 정도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7,129만 8천
이제 618원 정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 박스를 보세요. 박스 두 번째에 최종 현재치 금액은 10만 원짜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같은 단서 조항이 있죠. 10만 원짜리가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 반올림한다. 그럼 반올림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예, 자 7,100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100만 원에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7,10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자, 우리 가지고 있는 일반 계산기 일통에서도 계산할 수가 있다라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 일시불의 현재 가치, 이 정도는 또 우리가 3년, 5년짜리는 이 어떤 일반 계산기 일통에서 때 계산할 수 있는 연습이 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런 정도만 연습이 좀 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제까지 다 풀어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4절 화폐잔치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화폐잔치는 설명 다 드렸고요. 다음 5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은 현흐름 예측 및 분석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1번부터 자, 현흐름 예측 및 분석의 의미입니다. 여기는 별표 하나만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하나 해 두시고, 자, 우리가 투자에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때 어때? 예,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결국 나에게 들어온 돈, 나간 돈 비교함으로써 타당성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1, 2선 현금 유입과 유출, 이것은 현흐름을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실 현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현금 유입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현금 유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현금 흐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 현금 자, 유입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현금 유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 그럼 현금 유입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실 부동산 투자는 자, 취득, 운용, 처분의 3단계 이루어지죠. 이때 이제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자, 임대업이다. 이 같은 운용의 과정에서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운용의 과정에 한 현금 유입의 크기는 뭡니까? 자, 매년에 세후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세후 현금. 사실 우리가 임대업을 한다고 가져간다면 가장 주된 소득은 뭡니까? 임대료죠. 그럼 임대료에서 뗄 건 다 떼고 세금도 내고 나에게 얼마 들어올 것인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세후, 즉 세금 공제 후에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용의 과정을 통한 세후 현금이 현금 유입이 되겠죠. 이는 매년을 단위로서 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임대업 5년 동안 합니다. 그럼 매년마다 세후 현금을 산정했죠. 플로차트 몇 개 나옵니까? 5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처분의 과정 통해서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투자기간 말이 되겠지요. 투자기간 말이다라는 겁니다. 내 투자했던 지분이 다시 얼마 돼서 돌아올 것인가 이 문제예요. 이때 때릴 건 다 떼고 세금도 내고 내 투자했던 지분이 얼마서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인가 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세후 지분 복귀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세후 지분 복귀액이다. 자, 잘 보세요. 세금 공제 후에 내 투자했던 지분이 얼마 돼서 복귀 다시 돌아오느냐 이 문제예요. 처분 시에 즉 투자한 말에 세후 지분 복귀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도 현금 유입 부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현금 유입은 두 측면이죠. 먼저 자,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매년에 산정된 세후 현금이 있다. 그리고 처분의 과정에서 즉 투자인 말에 산정된 세후 지분 복귀액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분이 현금 유입의 크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현금 유출입니다. 자, 현금 유출이다. 그럼 현금 유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취득시가 되겠죠. 취득시에 현금 유출한다. 투자는 초과되겠죠. 자, 취득시에 현금 유출한다. 이때 현금 유출 크기는 뭘로 합니까? 내 호점에 나가는 거니까 뭐가 됩니까? 지분 투자다. 자, 총투자액이 아니에요. 내 호점에 나가는 거니까 지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취득시에는 현금 유출인데 현금 유출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지분 투자액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분 투자액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현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뭡니까? 현금 유입 부분이 되겠고 또 하나는 현금 유출이다. 그래서 현금 유입, 유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튼 현금 유입은
운용과 처분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운용에 의한 매년의 세후 현금, 처분에 의한 투자 말의 세후 진복객을 의미한다. 다음 현금 유출은 취득 시에 발생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취득 시에 지분 투자액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 내용이 양월 1번 현금 유입, 양월 2번 현금 유출 여기에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교재는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는 2번 챕터 영업의 현금 산정이다 소개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현금 유입 그리고 현금 유출 이럴 때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있어야 한다. 이대로 어떤지 운용의 과정 또한 매년의 세후 현금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 또 처분에 의한 투자 말에 세후 진복에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 시 현금 주식의 지분 투자이죠. 사실 지분 투자는 뻔합니다. 뻔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분석할 건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인데 이 중에서도 특히나 중요한 게 바로 운용의 과정을 통한 매년의 세후 현금이 어떻게 산정될 것인가 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시험 매해마다 빠지지 않고 두세 문제씩 연관되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 과정에서 별표해드렸죠. 2번 챕터 영업의 현금 산정이다. 옆에다 별표 14개 해놓자는 이야기예요. 별표 14개 해놓자라는 겁니다. 그만큼 연관돼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2번 챕터에 있는 영업의 현금 산정이다. 이분이 결국 뭡니까? 운용의 과정 또한 매년의 세후 현금을 산정해보자. 자, 이와 관련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가정을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것은 A라는 임대용사를 취득해서 이제 임대를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취득하고자 하는 A는 임대용사 보니까 총 20실이라는 이야기예요. 총 20실인데 이제 내가 임대를 한다로 가정했을 때 1차 연도에는 이제 실당 월 100만 원의 임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실당 월 1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2차 연도는 인플레이션이 물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임대료 상승할 수 있겠네. 그러나 1차 연도에는 실당 월 100만 원의 임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 통해서 제가 살펴드립니다. 먼저 우리 생각하자는 이야기요. 지금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임대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얻을 수 있는 가장 주된 소득이 뭡니까? 임대료가 되겠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일이 뭐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단의 임대 수입이 얼마일 것인가? 이것부터 계산이 돼야 되겠죠. 물론 1년 우리가 기준한다 그랬습니다. 자, 내 운용의 과도한 세후 현금이다. 이럴 때 매년을 단위한다. 그래서 1년 기준한다냐. 결국 1년 동안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단의 임대 수입이 얼마 될 것인가? 여기서부터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표현하냐? 가능 조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가능 조소득이다. 근데 조는 총과 같은 말이에요. 조는 총과 같은 말이다. 그래서 가능 조소득을 다른 말로 가능 총소득이다 표현하겠죠. 또 잠재에 따라서 잠재 총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가능 조소득의 이 표를 많이 쓰는 거.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시험에서도 가능 총소득 이 표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와 총은 같은 말 생각하시고 가능 총소득은 결국 뭐라 합니까? 1년 동안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 임대 수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럼 가능 총소득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봅시다. 네. 자,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임대 가능 단위수를 곱해주면 내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한 임대 수입이 산정이 된다. 자, 이 프로 차트는 1년 기준 날짜. 1년 기준이니까 여기 때 매년 이 표를 넣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가 있다. 여기에 임대간 단수를
곱하면 결국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축하되는 임대료수입이 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가 이 사례를 보세요. 자, 이 사례 보시면, 자, 1차년도에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 한번 생각합시다. 이 사례 보니까 단위는 뭡니까? 실이잖아요. 실이다. 그럼 1차년도 예상되는 실당 임대료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자, 1차년도에는 실당 월 100만 원 받을 수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여기서 이제 항상 우리 시험은 이게 함정입니다. 월 이렇게 주어지지만 사실 이 프로 차트는 1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럼 1년을 기준하니까 당연히 어때? 연으로 환산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제 월당, 월 실당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여기에 1년 치니까 반드시 어때? 12를 곱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 12를 곱한 값이 결국 뭡니까? 1차년도 예상되는 실당 임대료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임대 간단수를 곱해자. 총 몇 실입니까? 20실이죠? 네, 여기에 20을 곱해버리자는 이야기요. 자, 이래서 계산하면 1년 동안 내가 봤을 때 축하되는 임대 수입을 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산해 보세요. 자, 10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20 하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2억 4천만 원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어진 사례를 통해서 계산했을 때, 자, 1차년도에 받을 수 있는 축하되는 임대 수입은 얼마입니까? 자, 2억 4천원이다. 이보다 더 많은 임대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축하되는 임대 수입은 2억 4천이다.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가능 총소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 2억 4천, 이 자체가 다 내어주면 둘 수는 없다는 이야기. 사실 2억 4천이 다 내어주면 두면 좋겠죠. 그러나 다두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 뭐 때문입니까? 자, 27 임대가 다 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나 임대가 안 되고 비어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 그렇죠? 임대가 안 되고 비어 있다. 이래서 우리가 뭐랍니까? 공실. 자, 그리고 임대는 해줬어요. 해주지만 임대료 못 받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해서 우리가 이제 불량부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량부채다. 그래서 불량부채는 다른 말로 대손충당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대손충당금이다. 결국 손실난 금액을 충당시킨다. 이런 의미로 쉽게 생각하세요. 손실난 금액을 충당시킨다. 그래서 불량부채는 대손충당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공실 이분 못 받는 부분이죠. 그다음 불량부채 못 받는 부분이잖아요. 부분 못 받는 부분이니까 결국 2억 4천서 때 이걸 빼줘야 되겠지요. 2억 4천에서 빼준다는 이야기요. 다음은 내가 이제 임대업을 취득해서 임대업을 합니다. 임대업을 가정해서 층층이 자판기를 설치했다는 이야기. 그럼 자판기 이로부터 또 다른 소득을 얻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또 내가 지하 주차장 운영하면서 또 다른 소득을 얻어볼 수 있더라. 옥상에 광고탑 설치해주고 이를 통해서 또 다른 소득을 얻어볼 수가 있더란 이야기예요. 이처럼 가장 주된 소득인 임대료 이외의 소득들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이걸 해서 우리가 이제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기타 소득은 나에게 들어오니까 더해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불량부채를 빼주고 기타 소득 더해주면 어떻습니까? 유효 조소득이 산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유효 총소득이다 또는 실제 총소득이다 표현을 쓰겠죠. 그럼 지금 이제 유효 총소득 이 자체도 다 내어주면 들어오는 그건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사실 이처럼 이제 임대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겠죠. 지금 임대하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비용들을 우리가 영업 경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영업 경비다라는 이도 영업 경비도 내어주면 나가야 되겠죠. 당연히 빼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유효 총소에서 영업 경비를 빼주면 우리는 순 영업소득을 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히 영업을 통해서 벌어진 소득이다. 그래서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준다는 이야기, 차감한다는 이야기. 차감은 순 영업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또 이제 내가 이 같은 임대업을 취득하면서 은행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출은 1년 동안 원금 상환하고 이자 지불 금액이 있겠죠? 이도 내 호주에 나가니까 빼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걸 가서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채 남의 돈 빌려 쓰고 서비스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이다. 라는데 이도 빼줘야 되죠. 왜 내어져 나가는 거니까 빼준다. 그럼 이런 부채 서비스액 이하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원금과 이자가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 프로차트는 1년 기준한다 했어요. 1년 기준할 때는 1년 동안 총 상환한 원금과 총 지불한 이자를 포함해서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시험에서는 자, 이름부터 출제가 됐죠. 부채 서비스액 이 안에는 어떻습니까? 이 안에는 원금만이 포함된다. X 잘못됐죠? 얘가 이자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 상환액과 이자질액 합한 값이 부채 서비스액이죠. 1년 동안이죠. 자, 그럼 원금과 이자 합한 금액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원리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원리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금은 원가절 합한 금액이지요.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은 뭐가 됩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된다. 다만 1년치가 되겠죠.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금 이제 순영업소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줍니다. 빼주면 세전 현금이 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전 현금이 산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이제 세금 내야 되겠죠. 세금은 내가 이제 영업이란 과정에서 벌어진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소득 이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처분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뭡니까? 자본 이득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겠죠. 자, 이 소득 이득에 대한 세금이란 이야기예요. 세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영업소득세 이렇게 붙여놨죠. 영업소세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빼주면 이제 세후가 되겠네요. 빼주면 세후 현금이 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산정된 세후 현금 흐름. 자, 이를 어떻습니까? 운용의 과정을 통한 현금 유입분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세후 현금을 산정 프로차트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주죠.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효 총소득이 되는 거지요. 다음 영업경비를 빼주면 순영업소득이 되는 것이고 부채세를 빼주면 세전 현금 영업소득세 빼주면 세후 현금이 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첫 글자 따서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자, 첫 글자 어떻게 기억합니까? 자, 가, 공, 기, 유, 영, 순, 부, 세, 영, 세 이렇게 해서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첫 글자에서 기억을 하자. 우리 두차 이해했던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글자에서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잘 기억하시고 다음은 우리가 역으로 또 이런 생각을 합시다. 자, 세후 현금에 영업소득세를 더해주면 뭐가 됩니까? 세전 현금이 되겠지요. 그리고 세전 현금에 부채 서비스를 더해준다는 얘기. 그럼 뭐가 됩니까? 순영업소득이 되겠다. 순영업소득에 영업경비를 더해주면 유효 총소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년에 세후 현금이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가 프로차트를 살펴드렸어요. 그래서 몇 가지 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보세요. 우리가 순영업소득 이걸 산정하기 위해서는 영업 경비에 해당이 된지 안 되는지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영업 경비는 일상적인 유지비라든지 관리비 그리고 관리자의 인건비예요. 관리자의 인건비다. 소유자가 아니에요. 관리자의 인건비 그리고 각종 수수료도 영업 경비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또한 세금은 재산세입니다. 이때 재산세는 임대차 기간 동안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임대차 기간 동안 발생한다 그래서 재산세는 비용 처리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영업 경비 포함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험료는 대체로 소멸성 보험료죠. 대표님가 화재 보험료다라는 겁니다. 화재 보험료다. 다음 이외에도 내가 임차면에서 광고비 지출하겠죠. 광고비 다음은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등등이 영업경비에 해당이 된다 생각하시고 특히 이 부분 조심하세요. 자, 재산세 영업경비 어때?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화재 보험료 역경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이것은 공실 및 불량부채다. 다음 부채 서비스액이다. 영업소득세. 이들은 별도의 항목을 빼주고 있잖아요. 그럼 별도의 항목을 빼주니까 역경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자 공실 및 불량부채 역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부채 서비스액 역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 영업소득세 역시 역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 생각합시다. 이점 부채 서비스액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1년 동안 총 상환한 원금과 총 지불한 이자가 어때?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자 지불액이 있네요. 이자 지불 이분은 부채 서비스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죠. 따라서 이자 지불액 이자 지불액이다. 역시 역경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자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부채 서비스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따라서 이자 지불액도 역경비에 포함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건물 자체에 대한 감가상각비입니다. 이 건물 자체에 대한 감가상각비 역시 역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경비에 포함되냐 안 되냐 항목 구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자 재산세나 화재 보험료는 어때? 역경비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자 공실 및 불량 부채다. 다음 부채 서비스액이다. 영업소득세다. 이들은 별도의 항목으로 빼주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별도로 빼주니까 역경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자, 이자 지불액 그리고 건물 자체는 감가상각비, 영업소득세 이들은 역경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세금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재산세는 역경비에 포함이 된다 그랬죠? 그렇지만 영업소득세는 역경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영업소득세는 별도로 빼주고 있죠. 역경비에 포함되잖아. 다시 한번 재산세는 역경비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영업소득세는 역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잘 비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이제 세후 현흐름 1 산정하기 위해서는 세후 현흐름 1 산정하기 위해서는 영업소득세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이제 영업소득세 계산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항상 세금을 계산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과표, 즉 과세 대상소득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과세 대상소득 결정하기 위해서 순영업소득을 활용할 수도 있고 세전 현금을 활용할 수가 있다. 우리 순영업소득 기준 한번 해봅시다. 자, 이성 순영업소득을 기준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영업소득에 대체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대체 충당금은 더해줍니다. 더해주고 자, 이자 지불액과 감가상각비 이들은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이자 지불 감가상각비 빼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세 대상소득을 산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주면 자, 영업소득세가 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용어부터 몇 가지 정리합시다. 자, 여기 보세요. 대체 충당금이 있어요. 대체 충당 뭘로 해요? 대체시켜서 충당한 금액이에요. 자, 사실 우리가 합시다. 내가 임대업 5년 동안 할 예정이라 했어요. 그럼 이 같은 A라는 임대업체에 대해서 임대업을 5년 동안 할 예정인데 4년째 말입니다. 4년째 말에 에어컨을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또 에어컨 전면 교체한다. 이땐 목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년마다 일정씩 충당시켜줬다. 그래서 에어컨 대체 이런 걸 위해서 매년마다 일정별 충당하겠다. 이게 바로 뭡니까? 대체시킨 충당금이다. 대체 충당금이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관리비 항목 중에서 장기순 충당금이다. 이런 항목 있잖아요. 이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체 충당금이라는 것은 대체시켜서 충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때 대체 충당금과 대손 충당금 이도 구별이 되셔야 되겠지요. 대체 충당금은 대체시켜서 충당한 금액이라 그랬죠. 다음에 대손 충당금은 뭘 뜻합니까? 불량부채 이걸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이자 지불액입니다. 이자 지불액은 바로 여기 있는 부분이죠. 이자. 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가상각비는 건물시천 감가상각비요. 이때 여기 보세요. 자, 대체 충당금은 사실 번 돈에서 대체시켜서 충당시켰겠지요. 따라서 번 돈에서 충당시켜서 세금을 부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해주는 겁니다. 반면 이자지불의 감가상각비 이들은 이자지불의 감가상각 이들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비용으로 인정이 되니까 과세 대상 소득에 제외된다는 이야기. 제외인데 우리가 순영업소 이걸 산정하는 과정까지는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순영업소 산정하는 과정까지는 이자 지불의 감가상각비 공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요. 공제 안 됐어요. 이자 지불의 감가상각비 공제 안 됐기 때문에 어때? 이제 자 과세소 산정하면서 이자 지불액과 감가상각비를 어때? 공제 빼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지불의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부분이 돼서 과세 대상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자 지불액과 감가상각비를 과세 대상소에서 자 빼주기 때문에 과세 산정할 때 이자 지불 감가상각비를 빼주잖아요. 빼주기 때문에 그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어때? 낮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럼 동일한 세율 정해도 세금이 어때? 줄어든다. 그래서 어때? 부동산 투자 일통해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분도 우리가 한번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또 이분도 첫 글자 따서 프로 차트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웠어요? 대, 이감이라 그랬습니다. 순대 이감이다. 우리 순대 좋아하잖아요. 저도요. 끝내주기 좋아합니다. 옆에 딱 뭐 하나 있으면 기가 막히겠죠. 하여튼 순대 좋아한다 생각하시고 순대 이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대체 충당금 더해주죠. 이자지불의 감가상각비는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빼서 과세 대상소 산정하고 세율 곱하면 영업소득세가 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영업소득세 이걸 산정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겠다. 결국 이제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건 영업소득세 산정할 때 이때서부터 생각하시고 이때 산정된 영업소득세를 여기에 대입하겠죠? 대입해서 세전 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빼주면 어때? 세후 현금이 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영업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어때?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된다. 결국 감가상각비는 언제부터 반영이 됩니까? 영업소득세 산정할 때부터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감가상각비는 역경비에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영업소득세 산정할 때부터 반영이 된다. 그래서 영업소득세 산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은 감가상각비의 영향이 반영된 소득은 자 순영업 소득이 될까요? 세후 현흐름이 될까요? 그렇죠? 예, 자 세후 현흐름이 된다. 이 사실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자 매년에 세후 현흐름 산정 프로차트 설명을 다 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불량부채 차감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타속 더해주면 유효 총소득이죠. 역경비 차감 빼주면 순영업소득, 부채세습세 차감 빼주면 세전 현흐름, 영업소득세 차감 빼주면 세후 현흐름이 산정이 된다. 해서 첫 글자 따서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 살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프로차트 그릴 때 다 빼준다. 다만 기타 소득만 나에게 들어오니까 더해준다. 이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플로차트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310페이지부터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